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의 긴급성. 2. 이적 결정. 상 다음 단계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기를 느끼고 한국으로부터 수조 원어치 무기를 구매해 완전 무장한 폴란드.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다음 먹잇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급박함에 선택했다 보니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신뢰도가 있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에 맡긴 것은 비단 안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전부 맡겼는데요.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외 건설 역사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 이후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론적을 남겨놨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두바이의 부르즈 갈리파는 삼성물산이 세웠고 싱가포르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상용건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는 DLENC와 SK의 코플랜트가 뒤늦기에 세웠죠.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지난 한국의 흔적을 남긴 건설사들이 쌓은 누적 수주액은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도전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먹거리 사업으로 해외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에서 따낸 첫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가 곧 준공을 마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 펄리슬 지역에는 폴리머리 폴리체 달수소화 공정, 폴리프로필렌, PDH-PP, 톨렌트 프로젝트, 이하 폴리머리 프로젝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인데 상당히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간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유럽에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분야나 자동차, 타이어, 공장 또는 업무용 건물을 지어왔을 뿐 석유화학 플랜트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유럽에는 플랜트 선진 기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였었는데 폴란드 최대 민간 석유화학 기업인 그루파 아조티, 그러퍼 에조티는 현대엔지니어링에게 폴리머리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발주했습니다.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축구장 55개를 합친 12만 평 규모의 땅에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합니다. 이는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했는데 사업비가 무려 1조 5,4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에서는 프로판가스와 프로필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필렌은 에틸렌과 결합해 자동차 내외장재, 인공섬유, 각종 생필품 등의 기초 소재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으로 태어납니다. 폴란드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셈. 아직 완전히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 22일 현장에서 폴리프로필렌 초도 생산 기념행사를 진행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마테이우스 모러비에스키, 폴란드 총리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죠. 사실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KIND가 출범했는데 공사가 선정한 제1호 투자 사업이 바로 폴리머리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설계 시공 능력과 시너지를 일으켜 최종 수주에 성공했죠. 사실 폴란드가 한국 기업에게 역대 가장 큰 석유화학 플랜트를 맡겼다는 것은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폴란드는 2018년 쟁쟁한 회원국들을 모두 제치고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죠.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수주한 직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인력 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공장도 가동되지 못하고 하늘길도 막히는 바람에 원자재 값은 폭등했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주처인 그루파 아조티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계약서를 2차례나 수정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곧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폴리머리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전에 현대엔지니어링에 발주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렌 PKN 오어런은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설계, 조달, 시공, EPC를 담당할 업체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택했죠. 이는 위에서 살펴본 폴리머리 프로젝트보다 훨씬 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무려 4조 1천억 원으로 폴리머리 프로젝트보다 약 3배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르샤바 북서쪽 약 120km 떨어진 중부 마조푸세, 머조비어, 주 포오츠크, 프락 지역의 에들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포오츠크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에들렌을 연간 74만 톤 생산하는 시설로 놀라운 점은 기본 설계가 연계된 EPC를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기본 설계를 무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독식하다시피 했었는데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기본 설계 부분 능력을 강화해 유럽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된 국토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는 2023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3-01 개최됐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이른 시일에 종료될 경우 1단계로 도로, 교량, 수도 시설 복구가 시작되고 2단계는 임시주택, 학교, 병원 등이 건립됩니다. 3단계에서는 경제 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립 등이 이뤄질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재건 비용이 무려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따낸 건설사업 누적 수주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죠.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주체는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국가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폴란드 역시 미국 못지않은 지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군사적인 차원에서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봉에 섰던 만큼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폴란드에게 맡길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지난 8월 14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두 건의 주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날아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도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공공 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등 상당히 많은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철도, 도로, 군사시설에 대한 재건과 폴란드 후방 보급기지 및 군 공항 등이 재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폴란드 방안에 동행해 PZ와 MOU를 체결했는데, PZ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Z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듈러 작전 기지, 캠프 공급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모듈러 주택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여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미국 USNC 그리고 그러퍼 에조티 펄리스 3자 간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수로 원자로가 아닌 소형 모듈 원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300메가와트 MW 급의 발전 용량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SMR 스몰 마절러 리액터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적은 10메가와트급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초소형 원자로 MMR 마이크로 마절러 리액터라고 합니다. MMR은 발전 용량이 적기 때문에 중대 원전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모듈러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산간 및 사막과 같은 극지나 오지에도 설치할 수 있죠. 수요에 따라 원자로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열 출력 증가가 가능해 확장성도 높아 세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찍이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MMR에 주목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미국의 USNC와 글로벌 MMR EPC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아조티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폴리머리 프로젝트의 사업장 내에 MMR의 도입 논의를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죠. 현재 폴란드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초소형 모듈 원전까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들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라며 자조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영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2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임문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임문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운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임문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임문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임문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임문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임문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폰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임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진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줄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D-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의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0이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락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락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롭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락 20은 프로브 앤 드롭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0이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락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락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의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 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안 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락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필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의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이 우아하게 하늘을 찌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방사청이 공격능력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한 KF-21의 개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양산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앞서 3월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장착과 분리 시험을 성공한 데 이어 시 제3호기의 기총발사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한 KF-21은 첫 야간 비행도 성공하면서 비행과 위장에 적합한 색을 찾는 도장까지 세부적인 부분마저 순조로운데요. 그리고 내친 김에 방사청은 하반기에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쯤이면 KF-21 양산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드디어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리를 밀어내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 일정이 막 나온 KF-21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는데요. 폴란드가 이렇게 크게 한방 내지를 수 있었던 건 한국 방산 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미친 생산 속도와 납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으로 이대로 간다면 KF-21 사업에서 인리의 퇴출이 확실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개발 과정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만큼은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특유의 미친 속도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효율성은 KF-21이 지나온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국이 이번에 전투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간 KF-21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 무장 분리 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순조롭게 완수하며 조기 양산도 넘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미국조차 하지 못했던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실제로 과거 유럽 국가들이 공동 개발에 나섰던 유럽파이터 타이쿤조차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허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과 더불어 기술 완성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세계에서 군용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폴캐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2.5배 많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등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쓸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AI 역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미국을 이미 따라잡은 상태이며 심지어 유럽 3개국의 생산 능력과 합친 것과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 세심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인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KAI 따르면 통상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고온으로 의 동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게 극히 어렵다는 건데 전투기 한 개를 조립하기 위해 퍼류한 구멍만 17,000개에 달하며 날개의 경우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선 2분 34초 동안 3번에 걸쳐 뚫어야 하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KAI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순수 국내 기술로 LRDS를 만들어 전투기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줄였는데요. KAI에 따르면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며 심지어 LRDS는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투기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조립이 생명인데 한국 방산은 이건 역시 국내 기술로 표라시키며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실제로 KAI에 따르면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결합하는 데에는 단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KAI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통해 완벽을 기한다고 합니다. FASS는 일종의 자동 운반 차량으로 11개의 레이저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개별 조립된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일렬로 정렬하는데요. FASS를 도입하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항공기 생산 라인에 FASS를 도입한 건 보잉에 이어 KAI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 방산 업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투기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접촉식자표 측정기도 개발하는 등 이 또한 KF-21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개발한 교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형 전투기의 부품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초대형 접촉식자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식자표 측정기는 기계 산업을 포함해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정밀기계 등 최종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전투기에 활용해 엄청나게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산업기술시험원이 개발한 교정 시스템 레이저 카본 레일 시스템은 10m 거리에서 약 1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교정이 가능해 KF-21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국 인리에 미납금을 대신 내고 인리를 밀어내며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인리를 밀어내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닌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인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한국은 납기 지연이 흔한 방산업계에서 폴란드의 K2 전차를 3개월이나 일찍 납품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방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8천억 원 안팎인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말로만 이뤄진 것으로 6월 말까지 계획만 그럴싸하게 제출한 후 실제로 납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납부를 하고 있는 인니를 당장 밀어내고 폴란드와 함께하자는 의견이, 그리고 이렇게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과 접촉하자 결국 똥줄이 탄 인니에서 급히 미납금 가운데 400억 원을 납부하면서 갑작스레 사업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최근 틀려온 폴란드 소식에 이어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뒤늦게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인니는 여전히 수천억 원의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분담금을 100% 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인니의 행태를 볼 때 쉽게 받아주기 힘든데, 이제와 찔끔 낸다고 폴란드가 있는 마당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에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니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지지의 흐바웩 회장이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인니의 연체금 8천억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니는 KF-21 사업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하다 3년 10개월 동안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9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00억 원을 더 낸 게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측은 인니의 연체 금액을 자신들이 대신 내고 KF-21 블록 2 버전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단계 무장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대지 무장 개발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 폴란드가 나설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PGZ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동 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사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추후에 PGZ가 KAI 컨소시엄에 합류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데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도 FA50분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엄청나게 관심이 폭발 중인 상황인데요. F-16분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T-50분 계열을 도입한 태국과 필리핀도 KF-21의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의 F-35A 도입을 원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국가에도 KF-21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염두에 두면 미국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서 수출국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승인 없인 엔진 등 장비가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미 엔진이 적용된 KF-21을 수출하려면 미국에게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걸림돌 또한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KF-21 개발 합류는 여러모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는데요. 이제야 KF-21 사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